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줄이고, 즉 세트 업체들은 좀 줄이고 오히려 소부장 업체들은 사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자, 최근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2600선에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슬슬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3.9%로 나와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나 타이트한 고용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었죠. 이 고용이 그만큼 좋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살짝 둔화된 거죠. 단 그 뒤에 나온 ISM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함께 둔화됐습니다. 근데 신규 주문 지수 등 다 둔화가 됐는데 지불 비용 데이터는 크게 늘어났어요. 즉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비용은 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한 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종목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외국인이 많이 산 업종 상위 리스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화장품,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순으로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등장하지 않고 있죠. 사실 한 작년부터 꾸준히 외국인이 반도체를 늘려왔다가 최근까지도 다시 계속해서 사다가 이번엔 비중을 확 덜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은 오히려 순매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상당히 많이 채웠던 반도체를 다소 덜어내면서 이러한 업종을 많이 담았다. 특히나 화장품이 순매수 1위인데 화장품은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많이 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분기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국가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중국향은 2% 감소를 했지만 중국 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3% 늘어났어요. 유럽은 75%, 미국은 55%, 일본은 16% 각각 성장을 한 겁니다. 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한때 화장품이 2014년, 2015년 최고의 성장주였거든요. 지금의 2차 전지라든지 뭐 A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이 중국 쪽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화장품이 점차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중국이 확 꺾이면서 정말 잊혀져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중국의 부진을 덜어버리고 오히려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서구권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질적으로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한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는데 반도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통신, 모바일 기기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들였습니다. 의외죠? 재밌죠? 코스피에서는 반도체를 덜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사들였습니다. 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줄이고, 즉 세트 업체들은 좀 줄이고 오히려 소부장 업체들은 사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을 살펴보면은 유진테크, PSK, 솔브레인 이런 종목을 샀어요. 즉 AI 반도체보다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낸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낸드 업황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된 종목을 샀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2나노, 뭐 GAA 그런 공정, 이거를 선단 공정을 빨리 도입을 하면서 ALD, 원자 증착 관련된 그런 기업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과연 어떤 종목을 지난주에 많이 샀는지 대표적으로 4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0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예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12.9%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약 한 9% 상회하는 규모고요. 국내 화장품 매출 성장은 거의 미미했어요. 하지만은 수익성이 좋았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판매가 잘 된 까닭이죠. 사실 화장품 하면은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앞서서 1분기 국내 전체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질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 매출은 줄었어요. 하지만 비용 효율화, 구조조정을 하면서 적자는 축소가 됐고요. 미국 매출은 40% 성장, 영업이익은 51%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52% 성장, 영업이익은 71% 성장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잘 팔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편입될 연결 자회사죠. 작년에 인수한 코스RX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해 가이던스를 무려 5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이 코스RX 매출액이 4,667억, 영업이익은 1,553억이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 6천억, 영업이익은 1,980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50%를 더 상향 조정했다. 즉 2023년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영업이익 단에서 그 정도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실적에 편입이 안 됐습니다. 연결 실적에 5월부터 편입이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고요. 온기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시점은 3분기입니다. 즉 올해 아모레퍼시픽에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RX 같은 경우에는 더마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로 현재 북미, 동남아 등 140여 개 국가에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마존에서 큰 인기를 끈 덕분에 해외 매출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AI라든지 2차 전지는 예전부터 좀 부진했고요. 자, 그쪽이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다른 섹터로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이 미국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수출 수혜주 이런 주식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또 화장품 쪽이 성장을 하면서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가와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한 4월 달부터죠. 이때부터 환율이 막 올랐는데 이때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지분율도 4월 말부터 대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되게 길게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했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 확실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매물대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앞서서 화장품 다음에 많이 산 그런 섹터가 2차 전지였죠. 자, 그 중에서 삼성 SDI를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3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코스피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SDI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은 5조를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2,67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AMPC, 첨단색 공제죠. 이게 반영된 까닭입니다. 미국 배터리 팩 법인의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 5개 분기 출하량을 소급해서 AMPC 보조금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막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전기차가 잘 팔릴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자, 그런 기업들이 좀 두드러졌는데,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삼성 SDI가 좀 보수적이다,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다소 좀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2차 전지가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삼성 SDI의 탄탄한 재무 구조, 수익성,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AMPC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번에 적자였죠.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잘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반기부터 기대를 모으는 원통형 배터리 4682 시리즈죠. 납품이 예상이 되고요. 수년 내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인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진짜 반등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겠죠. 특히나 주력 고객사인 GM, 스텔란티스, BMW, 현대기아차, 이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긍정적인 거는 GM이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판매 목표치의 5%밖에 달성을 못했지만은 연간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올해 20만 대 정도 팔 것이다. 자, 그렇게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본격적으로 뭔가 신차 모델이 출시가 되고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좀 판매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가 사실 2차 전지면은 당연히 성장주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쌉니다. PR이 15배에 불과해요.
근데 이거는 PR은 수익성 가지고 밸류에이션 한 건데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도 상당합니다. 양극재 자회사 STM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가 합작사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도 지분율을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회사 지분을 합치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삼성 SDI 시가총액이 30조거든요. 이 자회사 지분 가치가 거의 한 30%, 33%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인데 2022년 말까지는 좀 잘 나갔죠. 그러다가 2023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지분율이랑 주가 차트랑 완전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졌죠. 주가가. 외국인의 지분율도 과거 2022년 6월 때가 가장 낮았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도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살짝 지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APR입니다. 이 기업 좀 생소하죠? 외국인 투자자가 511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같은 기간 코스피 5위에 해당이 됩니다. APR은 앞서 소개해드린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한 중형주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번에 많이 샀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올해 상장한 업체입니다. 자,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패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로 수익성이 안 납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적자고요. 화장품과 이 미용기기 여기에서 대부분의 수익성을 남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메디큐브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무려 168만 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마 EMS 샷을 시작으로 부스터 프로까지 총 7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2%, 영업이익은 20% 성장을 했는데요. 일회성 비용, 물류센터 이전이라든지 상장 관련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하면 당연히 수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수출 실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미국이 무려 196%, 홍콩이 56%, 일본이 16% 각각 성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장률이 높았는데 부스터 프로 출시 및 아마존 채널에서 상당히 판매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 같은 경우 54% 성장을 예고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4%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신제품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해외 수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한때 주가가 46만 원까지 갔어요. 상당히 호조를 보이다가 21만 원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차츰차츰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30만 원이 아직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죠. 비상장 때 VC들이 이 APR에 대거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최소 6개월, 1년 동안은 약간 주가가 부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오버행 물량들이 차츰차츰 나오고 있다. 자, 그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지분을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예상 실적 기준 PR이 15배에 불과해요. 다른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들 평균 PR이 20배에서 30배거든요. 확실히 이거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래서 이 오버행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면서 좀 울퉁불퉁하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밸류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86억 9천만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닥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 세 개 종목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코스닥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ESS,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은 엄밀히 말하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금형에다가 이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이 주조를 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SS,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통신 장비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이란 틀,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 공법이 생각보다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다루면 다룰수록 상당히 많은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예전에는 스마트폰,
내지는 뭐 통신 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이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ESS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이 상황에 맞게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여기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매출 비중을 보면 ESS가 35%,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이 13%, 나머지가 한 10%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띈 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ESS, 그 다음에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입니다. ESS는 작년 대비 45%, 전기차인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에 120%나 성장을 했어요. 특히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글로벌 1위 플루언스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4분기에는 포인이라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SK온 등에 공급하는 배터리 팩, 엔드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ESS가 사실상 이 AI 수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AI 수혜라고 해서 반도체가 올랐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가 오르고 최근엔 전선이 오르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전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오른다. ESS도 전기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를 우리가 100% 쓰지를 못합니다. 전기는 쉴 새 없이 발전소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된 전기가 다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소실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ESS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데 더불어서 ESS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은 2021년 110억 달러 ESS 시장 규모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2030년은 무려 2,620억 달러, 거의 2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유망한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부품 이쪽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650억, 영업이익은 315억을 기록을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리스크로 지목됐던 게 오버행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전환사채 무려 1,769만 주가 행사되었습니다. 이게 발행 주식수의 거의 절반이에요. 47%. 근데 이 중에서 292만 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물량이고요. 1,063만 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투자자 PEF 크레센도 간 풋백 옵션, 이게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이게 행사가 됨으로써 사실 행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풋백 옵션 계약 단가가 얼마냐면 32,0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아직 26,950원이죠. 이 이상 올라야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 PF 크레센도가 뭔가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주가에서는 아직은 뭐 오버행 이슈 리스크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물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수의 거의 20% 가까운 물량이거든요. 이거를 크레센도 P가 뭐 시장에다가 그냥 때려 박을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안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자,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7,000원 정도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 코로나 당시죠. 그때 기록했던 최고가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는다라고 한다면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 32,000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같은 기간 외국인의 지분율도 보시면 확실히 올해 들어서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산 그런 주식들 좀 알아봤었죠. 반도체를 팔고 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하나같이 다 좋다. 그리고 올해 연간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 매크로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실적이 좀 지켜주는 자, 그런 기업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